부산아재TV의 황금망토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라고 해야 되나? 제가 컨텐츠를 좀 유튜브에 제 채널에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컨텐츠는 책을 읽고 어, 리뷰하고 리딩을 한번 해보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책이 음, 책의 좋은 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의 좋은 점들을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리뷰를 남긴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인데요.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책은 이민주 님이 지으신 지금까지 없던 세상 부제 당신이 만날 미래의 업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를 위하는 길이 곧 나를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책에서 찾으려고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보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정답을 제 의견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의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공유하고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실업률도 많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젊은 분들은 그래서 정말 취직하는 게 그게 정답이냐? 그 길밖에 없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변해가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이민주 님인데요. 이민주 님은 2016년까지 IHS 버핀 연구소의 소장님이셨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금융 및 경제 교육 전문 회사로서 알려져 있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 교육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마 이 버핀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경제TV 보도본부 경제산업부장, 부국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이분의 저서로는 워렌 버핏처럼 재무제표 읽는 법, 대한민국 산업분석,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한국의 가치 투자를 말하다. 이러한 책들로 보통 주식 투자 책이죠. 워렌 버핏이 들어가면. 그래서 보통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는 분야죠.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들이 펼쳐질까 돼서 이 이민주 선생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제가 봤을 때는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신뢰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음으로 이 책의 차례는요. 프롤로그가 있고 다음에 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프롤로그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프롤로그 평생 직장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IMF를 저희 나라가 거치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누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정규직 이외에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과 실업자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렇게 힘겨운 시대가 이제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음, 성공을 거두는 이제 혁신가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죠. 이 혁신가들이 보통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그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대표님이나 아니면 뭐 썬데이 토즈, 그 애니팡으로 잘 알려졌죠. 이종웅 대표님 이러한 분들이 이제 부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부자들은 그동안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고용사회죠. 고용사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남과 다른 생각, 시대의 이제 흐름에 기류에 편입을 해서 다른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 부자의 바늘에 오르는데 이러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어려운 고용 사회에서 또 부자인 사람들도 옛날보다 더 빈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에서 이 지연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용 사회의 패러다임이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부자가 많고 부자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떤 관점을 보고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준다는 것을 이제 약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롤로그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저는 총 6개 챕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각 챕터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1,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에서는 고용사회는 언제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됐는지 소개합니다. 페이지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사회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의식이 형성되는 유년기부터 부모와 주변 환경을 통해 고용사회를 대면해왔기에 이 체제가 태초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고용사회의 기원을 더듬어 가보면 100여 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또한 이는 미국의 경우고 한국에서의 고용사회는 그 절반인 50년에 불과하다. 지금의 고용사회는 우리의 조부 세대만 해도 생소한 것이었다. 지금의 고용사회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주인공은 자동차왕 헨리 포드이다. 헨리 포드는 1903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고용사회의 시작이다. 대량 생산, 표준화, 분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은 당대의 미국 기업 대부분에 채택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됐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즉, 고용사회는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헨리 포드의 자동차 회사로부터 대량 생산, 표준화, 분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으로부터 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포디즘이 생기기 전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당연히 고용사회가 아닌 자영업 사회였다고 합니다. 농장이나 조그마한 작업장에서 노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사회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페이지 38에서 39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미국의 고용사회가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배후에는 물질적인 보상과 교육에 의한 길들이기가 있었다. 고용사회가 낳은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었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앞부분에 나온다. 이는 이전의 자영업 사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영업 사회에서 농부는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였다. 페이지 39페이지는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교육 시스템을 확충을 통해 고용사회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산업자본가들은 학교에 대규모 기부를 했다. 록펠러 장학금, 포드 장학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자본가들이 이렇게 학교에 대규모 기부를 한 이유는 학교가 노동자에게 공장과 사무실 근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장이나 기업 근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고 적극 채용했다. 이전까지 기업은 노동자를 대량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그러자 미국인들에게 대학 졸업장은 필수품이 됐다. 1950년대가 되자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마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이 대중화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런 교육들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40에서 41페이지에 걸쳐 나오는데요. 미국의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교육의 목표는 고용사회 노동자에게 필요한 양보와 인내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출근 시간을 지켜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해라.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교육 커리큘럼은 여전히 고용사회를 전제로 짜여 있다. 그리고 이 목표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제나 금융교육은 무시됐다. 이런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공교육 제도를 마쳤다고 해도 금융 문맥에 가까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교육에 의한 길들이기는 먹혀들었다. 미국인들에게 고용사회는 지낼만 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비록 노동에서 소외돼 있지만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세상은 평온해졌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배운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고용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가 손을 잡고 교육을 통해서 통제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고 초롱성 같은 고용사회가 막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신기술과 유통 대기업의 등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할 일은 기술이 빼앗아가고 유통 대기업의 등장은 제조 원가를 낮추게 했죠. 협력업체 회사는 그 제조 원가를 맞추고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아니면 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유할 것만 같은 고용사회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죠. 한국 사회도 역시 더 이상 고용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에선 책을 보면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프리에이전트 시대에서 미국이 거대한 프리에이전트의 나라라고 규정하는데요. 프리에이전트란 기업에 고용돼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가,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를 말하는데 어떠세요? 디지털 노마드와 흡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고용사회가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 농업사례를 거쳐서 지금의 고용사회가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대규모 채용이 일어나게 한 중화공업의 성장, 그리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무작정 도시로 향하고 서울의 인구가 급증했던 시기가 아마 1970에서 8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종신고용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책에서는 이 종신고용의 시대 때 사회적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종신고용이 보장돼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에 평생 근무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봉건 체제의 정서와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고무되고 장려됐다. 단지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옮기는 직장인에게는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회사와 직원은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다. 회사의 업무가 폭주했을 때 휴일에도 조건 없이 출근해 일을 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일자리는 남아돌았다. 1990년대 초반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에 대학의 학과 사무실에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입사 지원서가 수북히 쌓여 있던 것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친구들은 이들 지원서를 매판 자본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제가 1990년대 중후반에 그 대학 초년생이었는데요. 제가 이 분위기를 조금 끝에 느꼈습니다.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IMF가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아침에 9시에 등교를 해보면 4학년 선배들이 당구장에서 그 대기업 입사 지원서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도 안 보는 선배들도 있었고요. 그 학생 운동하는 그런 선배들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이 모든 그 종신 고용의 사회가 IMF가 오면서 모든 게 사라지게 되었죠. 챕터 3에서는 이렇게 고용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시기에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고민해보는 챕터입니다. 지은이는 신기술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책에서 신기술은 단지 생활의 편리성만 가져다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패러다임과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SNS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일들을 전화로 하지 않고 SNS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자주 합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그러면서 동영상, 사진 등의 쓰임새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건 텍스트의 시대에서 뷰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지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모바일의 확장성에 주목합니다. 버튼 하나면 지구촌 모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연계사회 역시 확장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는 그야말로 초연결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챕터 3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06페이지에서 말하는데요. 이 같은 연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거나 평범하면 누구든 거들떠보지 않는다. 상상해보라. 모바일을 켜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고 고만고만하다면 누가 거들떠보겠는가. 이것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과 고용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들과 달라야죠. 누가 나은 것보다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살아남아야만 그 다음을 계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좀 주목해야 될 문장은 우리가 이 시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작자 말입니다. 고용사회에서는 공장인의 기계 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감히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창의성만 발휘되면 콘텐츠와 같은 거는 1인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지금도 이미 가능하죠. 유튜브와 뭐 블로그 또 인스타에서도 많이들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그 생산자 말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고용사회와 다가오는 시대의 큰 차이점이라고 이 책에서는. 다음 챕터 4에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창업가들이 다가온 시대의 가장 유망한 직업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CEO의 경우에는 해마다 연봉이 오르고 일반인과는 그 비교도 안 되는 연봉이죠.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체질인 사람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꿈을 가져보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창업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살피라고 그 책에서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 조언 중에 첫 번째, 그 창업을 준비를 하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신의 업이 어느 정도 그 선상에 오르려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세 번째, 마케팅은 뺄 수 없는 필수로 생각을 해야 되며, 네 번째, 협업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작게 시작해서 그 분야에 독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창의적인 것과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은 열정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그 조건에 제가 좀 많은 생각을 좀 많은 생각보다 이제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 인류 아이디어에 삼류의 실행을 더하는 것보다 삼류 아이디어에 인류 실행을 더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그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그 어떤 노멀한 생각에 그 적극적인 실행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뭐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은 요 챕터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챕터 5에서는 무리에서 벗어나 생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그 챕터 5의 표지에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 챕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결국 나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문장이 정말, 저희도 그 생각이 좀 다른 사람과 달라야
앞으로의 인생도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요런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그 지금 저희가 보내오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이제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제활동의 인구의 대다수는 직장인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는 고전적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여기에다 교육제도는 여전히 고용사회에 적합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법, 가치관의 시대를 우리는 보고내고 있다. 그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가정과 전제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점검해 볼 때다.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페이지를 읽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 책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소방청과 저 혼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소방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 사기업에서 있다가 요 프로젝트를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서 소방 공무원 분과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팀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 팀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넘게 하신 올해 한 분, 소방관 한 분하고요. 아직도 그 직업에 계신 69세의 건축사분과 함께 일하는데요.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57세의 분은 정년퇴임이 61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정년퇴임 후에 보통 졸업이라 하는데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합니다.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계세요. 맨날 주식 이야기만 하시고 69세의 건축사분은 좀 더 심각합니다. 그 집 말고는 좀 직업이 건축사이시지만 이게 나이가 좀 많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설계에 관련된 뭐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감리 생활을 좀 하시고자 목표를 두는데 그 작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일을 잘 안 고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현장에 나가시면 또 쓰러지시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잘 채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두 분 다 걱정하시는 게 이제 70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또 지내야 할지 이런 거를 매일같이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25세 빠른 상태죠. 25세 직장인이 되어가지고 아주 이제 회사에서 생활을 잘 했어요. 생활 잘 해가지고 정년퇴임 할 때까지 저희가 보통 잡으면 30에서 35년 정도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그럼 그분이 이제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 60세가 지났을 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직장인들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정을 해보는데 직장 생활하면 회사의 업무 또 공기업에 들어가시면 공기업에 맡는 임무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보통 취미 생활이나 어떤 가정에만 충실하잖아요. 그렇게 3, 40년을 이렇게 잘 보내왔다고 했을 때 나머지 그때 졸업하고 난 뒤의 생활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젊었을 때 30년 동안 생활하는 30에 35년 생활하는 것은 젊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시기잖아요. 근데 60 이후에 이제 세상은 모든 게 만만치 않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당장 몸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전환한 시기가 지금 이때 이제 젊은 시절에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이루어 만들고
뭐 자기 개발 같은 거 있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그 60세 이후에 그 요즘 100세 시대니까 40년 뭐 저희가 이제 또 나이를 들고 하면 더 많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겠죠. 뭐 110세, 120세, 그럼 50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끊어지지 않고 고생 없이 아마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루빨리 그만두려고 이러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맨날 걱정하세요. 몇 시간 동안이나. 말이 길어졌고, 책으로 돌아오면 저 2장에서는 공교육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공교육 시스템이 기존의 고용사회와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는 그 추천드리는 어떤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거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저크버거의 교육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제도권 교육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미래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정에서 접하도록 배려하는 건데요. 그 공교육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 설명을 하는데요. 그 마크 저크버그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저크버그는 그 마크 저크버그가 어렸을 때부터 티저 컴퓨터에 이렇게 그 생활 환경에 컴퓨터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크 저크버그가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만질 수 있고 뭐 어떤 요즘에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페이스북을 창업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의 교육을 마련해줬죠. 그래서 그 자녀가 있으신 그 부모님들도 너무 그 공교육만 믿지 마시고 그 여러 가지 먼저 부모님께서 먼저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다음 그 세대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셔서 얼리 어답터처럼 지금처럼 그 집의 환경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그 자녀의 교육을 좀 시키셔 보면 다른 그 교육과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마지막 챕터 6에서는 앞으로 뜰 슈퍼 섹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슈퍼 섹터는 이 책에서 6개 섹터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면 금융, 자동차, 정보기술, 의료 및 제약, 서비스, 마지막으로 소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6개의 슈퍼 섹터에 대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그 고령화 시대에 의료 및 제약 산업하고 서비스업 저는 확실해.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서 보면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그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지연이가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와 자기 개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요걸 하다 보면 창의성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잘 아셔놓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인은 그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직장인은 다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집에 오면 이 바쁘죠. 또 애기들하고 또 가정을 돌보기 바쁘게 되면 실제로 자기 개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24페이지에 보면 그 생각을 바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생각을 바꿔라.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라. 미래의 세상은 다양한 선택지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턱을 막 넘어섰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원점에서 세상을 들여봐라. 원점에서 세상을 들여다봐라. 그렇다고 직장인의 삶을 당신의 선택지에서 애초부터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다. 기업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의미가 크다. 다가온 시대에 저희 고정관념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라는 그리고 그 326페이지에 보시면 상상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는데요. 읽어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당신은 상상해야 한다. 상상의 한계를 긋지 말라.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을 먼저 깨는 사람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의 승리자이다. 당신이 그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깨우쳐라. 교육이나 제도의 개선은 언제나 늦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조언해 주고 있는데요. 그 320페이지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관주의와 지나친 낙관주의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챕터의 내용이 끝났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보면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기존의 고정관념하고 가치관을 버리고 그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라고요. 다음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상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저 책 제목과 같이 지금까지 없던 세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뭐 가치관하고 고정관념을 좀 바꾸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상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6개의 챕터 내용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좀 준비가 좀 서투르고 이래서. 한데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할 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연이의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없던 세상의 책 리딩 및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변화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회는 위기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왔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 그런데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문이 닫히고 나면 언제 다시 열릴지 아는 사람은 없다.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변화의 시기에는 소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수는 외롭다. 소수는 상대의 보편, 죄송합니다. 소수는 당대의 보편적인 생각과 싸우고 지배적인 질서를 거슬러야 한다. 이것은 숙명이다. 당신이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즐겨라. 지금의 저희와의 생각과도 아주 비슷하죠.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달라지면 외롭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우리는 버텨서 공부를 해가 자기 개발해서 창의성을 기르고 해서 이 아직까지 열려있는 이 다가오는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성공을 거둬야하지 않을까요? 자, 이상 부산 아재TV와 황금망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